오늘은 김상욱 물리학자님의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과학사전 주제 강연입니다. 강연에 앞서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는 박재범 남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구청장 박재범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020년 남구 등대빛 아카데미 3강 인사를 유튜브로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 남구도 주민분들을 하루빨리 뵐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해 주실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님은 작년에 남구도서관 작가의 만남에서 높은 인기로 다시 한번 모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남구를 찾아 우리 주민들에게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비한 과학사전을 강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남구 등대빛 아카데미가 주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있을 바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교수님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주민분들이 좋아하시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물 많이 드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가족과 사랑하는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방송으로 너무 유명하셔서 다 아시겠지만 교수님을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 대학원에서 물리학 석사, 박사학위를 받으셨으며 현재 경희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님이시며 오늘 이벤트로 드리는 떨림과 울림 책자를 비롯한 다수의 저서를 출간하셨습니다. 김상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여기 남구청에 지난번에 언제죠? 2018년인가요? 네. 그때 와서 강연을 했을 때는 이 강당에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꽉 채우셨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모두 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이렇게 강연이 진행된다는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전국에 거의 웬만한 강연은 다 취소가 됐고요. 진행이 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 남구청에 계신 분들이 정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걸 제가 알 수 있겠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특히나 오늘 제가 하는 강연이 처음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이제 방송하시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카메라가 있다면 이쪽을 이렇게 찍어드리고 싶어요. 이쪽 보시면 정말 마음이 찡하실 겁니다. 아무튼 어쨌든 오늘 귀하게 준비된 시간이고 제가 오늘 원래 하기로 한 내용도 있고 하니까 비록 직접 얼굴을 대면하진 못하지만 또 새로운 시대에 저희가 빨리 적응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오늘 이제 강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타이틀은 제가 만든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제가 나갔던 프로그램 이름을 따서 적절히 지으신 것 같은데 원래 쓸모없는이에요. 쓸모있는이 아니라 그래서 쓸모없는 얘기를 하려고 이제 왔는데요.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은 이 뒤에 화면을 보시면 어떤 얘기를 할지 감을 잡으실 수도 있을 수 있는데 난데없이 웬 미술 그림 그리는 방이 보이죠? 그러니까 화가의 작업실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여기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분의 얼굴이 보이시나요? 이분은 뉴턴이에요.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과학자죠. 뉴턴의 눈으로 본 미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얘기겠죠. 어쨌든 과학의 눈으로 예술을 보면 어떨까? 제가 최근에 낸 책이 그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책 사실 소개하려고 온 것도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긴 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뉴턴의 아틀리에라 그래서 뉴턴이 그림을 그리면 뉴턴이 아틀리에에 들어가면 어떻게 세상을 보게 될까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는 물리학자니까 중간에 물리 얘기가 많이 나올 거고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래도. 자, 첫 번째 이야기는 그것에 대한 겁니다. 이건 점이죠. 점 가지고 무슨 말을 할까 이제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점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은 여기 보시면 유클리드라고 쓰여 있죠? 유클리드가 썼다는 지오메트리, 기하학에 대한 책이죠. 원론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Elements of Geometry, 그래서 기하학의 원론. 이 책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여기저기서 탄식이
그럴 리가 없다는 표정이. 예, 이 책을 보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지만 이 책의 내용을 또 모르는 분도 거의 없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바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 이등변 삼각형, 뭐 정사각형,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신 거죠? 특히 이 책의 마지막에 나오는 이야기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이걸 모르고서는 대한민국 교육과정에서 중학교를 마치긴 어려우니까 모두 다 내용을 알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책을 갑자기 꺼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점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보여드릴 텐데 수학책이에요. 뭐 수학책에 뭐 재밌는 문장이 있을까? 여러분이 수학책 읽으면서 재미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은 이제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여드릴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은 사실 굉장히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물론 수학책이니까 점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심오하다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저는 굉장히 심오하다고 생각해요. 점은 부분이 없는 것이다. 자,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즉 만물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탐구를 해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 답은 바로 표준 모형에 나오는 17개의 기본 입자죠. 그 기본 입자를 찾는데 노벨상이 무수히 많이 주어졌죠. 자, 그 기본 입자들이 왜 기본 입자냐면은 그 기본 입자는 더 이상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 입자 가운데 한 예가 쿼크라는 게 있는데 아마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쿼크는 만물의 근원입니다. 더 쪼개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면 쿼크는 쪼개어질 부분을 갖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은 사실 세상 모든 것을 이루는 물질의 근원을 설명하는 그 문장과 같은 정의를 갖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것처럼 점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도형의 근본입니다. 모든 도형들은 결국 쪼개면 부피로 쪼갤 수 있고, 부피는 면의 집합이고, 면은 선의 집합이고, 선은 점들의 집합이죠. 그러니까 점은 저희가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물리학자가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설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은 바로 그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조르주 쉐라라는 이 작가는 점묘법으로 알려진 작가입니다. 점묘법이란 그림 딱 보시면 아시겠죠? 점을 찍어서 그린 거예요. 점을 찍어서. 점만 찍어도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긴 해요. 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굉장히 놀랐다고 하죠. 그림은 면을 색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점만 찍어도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가 저 특정한 부분을 확대해 보면 점을 찍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까이 접근하면 그림같이 보이지도 않죠. 점만 보일 테니까요. 자, 이렇듯 점을 모으면 면이 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사실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자, 이게 뭔지 궁금하시면 이건 사실 여러분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에 이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건 아이폰일 텐데요. 스마트폰이란 것은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어떤 화면이, 그림이 보이지만 그 그림은 점을 찍어서 점을 모아서 만든 거죠. 점묘법처럼. 점 하나하나는 빛의 삼원색이라고 불리우는 RGB를 모아서 만든 거고요. 이것을 모아서 굉장히 작게 만들면 어떤 종류의 그림이든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스마트폰의 원리죠.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집에 그 돋보기가 있다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한번 보세요. 이런 작은 단위들이 보일 겁니다. 즉 점으로 모든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희 21세기 스마트폰과 텔레비전 모든 디스플레이의 기본 원리죠. 아마도 이 작가도 그 사실을 알았을 것 같은데 이분은 피에트 몬드리안, 여러분이 미술의 역사에 종종 나오는 분이죠. 얼핏 보면 야, 이게 미술 작품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으세요. 어떻게 선만 찍찍 껐는데 이게 미술품이 될까? 그 몬드리안이 이렇게 추상화, 이런 극도로 추상화된 그림 같지도 않은, 어떻게 보면 수학에 가까운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과정은
미술의 역사에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고등학교 때 배우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본 책에서는 몬드리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미술이 어느 시점부터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 사물을 그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자, 있는 그대로 사물을 그리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무엇을 그려야 할까? 즉, 그린다는 것의 본질이 뭘까? 내가 본 것을 그린다는, 본 것이 아닌 것, 보지 않은 것을 그린다면 어떤 걸 그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 나왔다 그래요. 자,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려고 딱 캔버스 앞에 앉았는데 여러분이 보지 않은 것, 본 것을 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그릴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캔버스밖에 없죠.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건 캔버스밖에 없어요. 캔버스는 사각형이고 사각형으로부터 이렇게 직선들을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 그릴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삼원색의 점을 찍은 거죠. 색을 칠한 거죠. 자, 사실 아마 여기 부산 계시는 분들은 이걸 잘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서 이걸 보여드리면 잘 모르세요. 이거 모래입니다. 모래. 여러분 저 해운대나 기장 가보시면 모래가 있잖아요. 모래사장. 모래를 잘 이렇게 찾아보면 이렇게 예쁜 것들이 있어요. 굉장히 확대를 한 건데 사실 이쯤 되면 모래의 부드러움은 보이지 않고 되게 기괴한 모양일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많이 모여야 모래같이 보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 안으로 근원으로 파고 들어가서 확대하고 확대해서 보면 변며법에서 같이 점들이 보입니다. 가장 근원의 모습들이 보이죠.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사실 상상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뿌옇게 보이지만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건데 금이에요, 금. 금의 표면을 STM이라는 장치, 원자를 볼 수 있는 장치로 본 겁니다. 여기서 이 올망올망한 이 하나의 그레인, 요 구형의 요 원의 모습이 하나하나가 금의 원자죠. 즉 우리가 물질을 확대를 해서 근원까지 들어가면은 이와 같이 굉장히 수학적인 구조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진짜 이제 원자 하나를 보는 건데요. 지금 현재 물리학은 원자 하나를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원자 하나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 수소원자인데요. 수소원자의 전자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건 굉장히 작은 건데 머리카락보다도 한 10만 분의 1 작은 거죠. 이와 같이 물질의 근원,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제가 점이 있다 그랬죠. 지극히 수학적인 구조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모래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볼 때에만 부드러운 모래가 보일 수 있지 안으로 들어가면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그런 형상들이 보였잖아요. 이게 뭔지 기억나시나요? 조르주 쉐라의 그림의 더 확대된 버전이에요. 사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금 원자의 표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저는 약간 과학자가 아니라 인문학적인 어떤 함의를 끌어내고 싶은 건데요. 자, 쉐라의 또 다른 그림인데 이 그림 정말 부드럽지 않나요? 점며법으로 그려진 그림의 특징은 아주 부드러워요. 왜 부드럽냐면은 이 경계가 깨끗하지 않아서 그렇답니다. 보통은 직선으로 이렇게 아주 좀 소름 끼치게 경계를 우리가 긋게 되는데요. 이거는 경계가 뿌옇게 되면서 굉장히 이 사람 어떤 사람도 명확하게 그려져 있지 않죠? 이와 같이 뿌옇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드러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부드러움은 적절한 거리를 둬야 생기는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되게 일반화할 수는 없는 얘기지만 여러분이 사람의 관계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친한 건 좋지만 너무 가까워지면은 이제 그 사람의 아주 내밀한 아주 근원이 보입니다. 근원들은 원래 좀 차갑고 따뜻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차갑다고 느껴지면은 다시 일정한 거리를 두면은 따뜻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점묘법의 그림으로부터 물리학자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점 이야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자,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이죠. 아테네 학당이라고 라파엘로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는 두 사람의 주인공이 가운데 있어요. 딱 누가 봐도 주인공이죠.
사실 저는 이 사람이 눈에 띄긴 해요. 이분은 수학자거든요. 피타고라스. 저는 이분을 좋아하지만 어쨌든 그리스 철학의 가장 위대한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죠. 오른쪽에 계신 분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오늘 저희 이 점의 이야기에서 등장하게 돼요. 왜 이분이 여기 나오냐면은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요한 지적입니다. 자, 점은 부분이 없습니다. 점은 크기도 없어요. 가장 작아서 그렇죠. 크기가 없는 점을 모으면 선이 되죠. 선을 모아서 면이 되고 면을 모아서 부피가 돼요. 자, 그러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점은 크기가 없다며. 근데 점을 모아서 어떻게 선을 만들지? 선은 크기가 있잖아요. 선은 길이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사실 오늘날 고등학교 수학을 좀 고등수학을 배우신 분들은 답할 수 있어요. 극한이라는 개념이 필요한데요. 자, 어쨌든 크기가 없는 점을 모아서 어떻게 크기가 있는 선이 될까?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이고요. 자, 그 질문을 좀 생각해 볼까요? 선이 있는데 선은 크기가 있습니다. 길이가 있죠? 선은 점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선을 잘라서 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텐데 점을 구하기 위해서 선을 잘라 볼게요. 점을 구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잘라볼 수 있을 거예요. 4등분, 8등분, 16등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과정을 조금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오늘 밤새 해도 안 될 테니까 조금 더 수학적으로 써볼게요. 여기 수학식이 나올 텐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네, 이거 고등학생들은 아는 기호죠. 자, 여기 이건 이상한 기호지만 리미트 극한이고요. 1은 선분의 길이입니다. 1이라는 길이를 나누는 거죠. x가 2가 되고 4가 되고 8이 되면서 4등분, 8등분, 16등분 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를 이 팔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거는 이건 무한대라는 거죠. 무한히 이 짓을 하면 점이 구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놀라운 결론을 보신 건데요. 점이라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은 무한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점과 무한은 같이 가는 겁니다. 되게 신비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가장 작은 것은 크기를 알 수 없이 작은 것은 가장 무한한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 이 무한이라는 것이 종종 되게 저희한테 혼란을 일으켜요. 왜 혼란을 일으키냐면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얼마일까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무한대예요. 이 무한대가 아니고 무한대 더하기 1은 뭘까요? 그것도 무한대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이거 어렵습니다.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0일 수도 있고요. 어떤 숫자일 수도 있어요. 3, 5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무한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대는 진짜 이상한 거예요. 무한대가 이상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여러분이 무한대를 어떤 숫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무한대가 어떤 숫자인데 여기다가 1을 더했는데 왜 그대로지? 왜냐하면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라 과정이죠. 커져가는 과정을 무한대라 그러죠. 점도 마찬가지 작아져가는 과정이 점인 겁니다. 즉 무한은 과정이에요. 그래서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점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 실체가 없이 어딘가로 향해 가는 과정인 거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문장이고요. 제가 만든 문장이에요. 점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점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남았냐고요? 더 남았죠? 자, 점 하나 찍고 점을 쳐다보고 있는 이 화가를 보면서 점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점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전에 어디였더라? 어느 방송국에서 도울 김용호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토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처음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거든요. 그 수식을 써서 그 수식의 의미를 담아서 선물을 드려요. 저만 줄 수 있는 선물이죠. 도울 김용호 선생님한테는 어떤 선물을 드릴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분은 특별한 분이잖아요. 동양학을 하신 분이죠. 고민 끝에 결국 수식을 드린 게 아니라 점을 하나 찍어드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점은
과정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예, 점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 점을 모아서 선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면 선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 여기서 우리의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놀라운 답을 합니다. 아주 멋있는 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선은 점이 움직여 만들어진다. 아, 이거 굉장히 심오해요. 자, 점을 모아서 만든 거랑 움직여 만든 거랑 다릅니다. 움직인다는 말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개념이 하나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또는 저한테는 이게 수학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해요. 움직이려면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수학에는 시간이 없어요. 기하학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주어진 네모난 그 종이에다가 여러 가지 도형들을 그리는 거죠. 자, 이건 이제 물리학이 된 겁니다. 이 점이 물리학이 된 상황이죠. 자, 여기 제가 서 있는데요. 저 같은 물리학자한테는 이런 사람이 있어봤자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을 기술하라 그러면 여기다 점 하나 찍어요. 이게 점입니다. 여러분 물리 시간에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할 일은 이 점만 기술하는 거예요. 이 점이 움직일 텐데 사람이 움직이면 점이 움직이죠. 그 점만 잘 따라가면서 기술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도 있고 다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집어넣으면 돼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한 점, 몸에 찍은 점이죠. 보통은 이 점을 무게중심에 찍어요. 그래서 제 여기에 찍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움직인다면, 자, 움직여 볼까요? 자, 예, 정신없죠? 예, 움직인 그 궤적이라고 하죠. 점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선이 만들어질 텐데 이와 같이 움직인 궤적이 선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궤적은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물리적인 대상이죠. 운동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순간 태풍이, 이건 제가 아침에 찍은 아침에 그 인터넷에서 퍼온 건데요. 현재는 태풍이 여기쯤 와 있다 그래요. 여기쯤 우리 서해안에 와 있고요. 자, 이걸 기술하라 그러면 물리학자 입장에서는 뭐 딴 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태풍에 점 하나 찍으면 됩니다. 그리고 점만 보면 되죠.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 과학이 해야 될 일은 이 선을 예측하는 거죠. 운동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걸 성공적으로 한 학문이 바로 물리학입니다. 그래서 사실 물리학은 선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정리해 볼까요? 선은 점이 시간화된 형태다. 왜냐하면 선이란 것은 점이 움직여서 만들어진 거니까. 이렇게 선은 운동입니다. 사실 물리학은 운동을 다루는 학문이죠. 여러분이 물리학 책 첫 번째 장을 펴보시면 힘과 운동이 나와요. 1장이 언제나 힘과 운동입니다. 운동만 알면 되거든요. 세상 모든 것을 운동으로 환원하는 학문이 바로 물리학이죠. 그래서 물리는 운동을 다룹니다. 물리는 운동이죠. 그래서 선은 물리가 됩니다. 자, 제가 점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점에서 선으로 오자마자 물리가 나왔죠. 점은 수학이에요. 하지만 선은 물리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선이 정말 물릴까? 우리 물리 시간에 뭐 했냐 생각해보면 선을 얘기했던 건 아닌 것 같은데 더 어려웠던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잖아요. 자, 이거 작년도 수능 문제인데요. 이거 물리 문제죠. 물리는 선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선을 수학에서 함수라 그러죠. 모든 운동을 2차원 또는 3차원 공간상의 선으로 궤적으로 환원해서 그걸 수식으로 쓰면 끝나는 거죠. 일단 수식이 구해지면 그 다음에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물리는 선입니다. 선은 운동이고요. 자, 여기서 제가 선과 관련된 예술작품 하나를 같이 감상해 보려고 해요.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예술품이죠. 이 예술품은 이대송 작가님께서 만든 거고요. 여기 제목은 여기 써 있죠. 2019년 수원시립 아이파크 미술관에 제가 갔다가 우연히 제가 찍은 건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일단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미술작품이니까. 답은 없죠. 각자가 다 느끼는 바가 답인데 일단 되게 뾰족뾰족해요. 처음 이거 봤을 때 저도 굉장히 날카롭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옆에 여기 안 보이는데 옆에 계시던 그 이 미술품을 관리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감시하는 사람. 그분이 저한테 한마디 해줬죠. 이거는 다 연결된 하나의 선이래요. 그 순간 이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이거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거구나.
자, 우선 45도로 꺾인 게 보이시나요? 대략 45도로? 45도로 꺾은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공학적인 이유도 있고요. 여기 실을 달아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다른 게 보이더라고요. 자, 3차원 공간상에는 세 방향이 있습니다. 이 세 방향 가운데 하나만 특별하죠. 아래 위 방향만 특별해요. 왜냐하면 중력 때문에 그렇죠. 중력이 있지 않은 이 수평 방향은 그냥 평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서남북 다 평등해요. 아래 위는 평등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래 위로 움직이려면 돈을 많이 내야 돼요. 비행기 타야 되니까. 이쪽은 쉽게 움직일 수 있죠. 평등하지 않은 두 개의 방향, 이 두 개의 방향을 평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수학적으로 제가 트랜스폼 하면 되는데요.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렇게 하면 돼요. 45도 돌려주면 이젠 평등해지죠. 이제 이 두 방향은 여전히 직각을 이루고 있지만 각각이 수직 방향 50%, 수평 방향 50%를 갖는 이제는 굉장히 평등한 두 개의 방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게 되게 평등해 보여요. 중력 때문에 그런 거죠. 이와 같이 평등한 두 개의 맞닿은 선은 인간을 상징합니다.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맞댄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이 평등할 수 있는 이유는 45도로 맞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저 미술 작품이 이걸 딱 보는 순간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온 건데요. 반대 방향으로 오면은 이제 햇빛을 역광을 받게 돼요. 햇빛이 저쪽에 있어요. 그럼 이제 그림자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제 붉은색이 아니라 검붉게 보입니다. 저는 이게 피로 보이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피로 딱 보이는 순간, 그리고 아까 제가 이게 사람 인자까지 봤잖아요. 사람이 피로써 연결된 하나의 선, 아 이거는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나까지 이어지는 나의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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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간의 어떤 거대한 연결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너무 많이 나갔나요?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해서 이걸 제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이 작품에 대한 평을.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재성 작가님이 제 페북을 보시고서는 너무 좋아하셨어요. 물론 뭐 실제로 이런 뜻인지는 알 수 없지만 뭐 되게 좋아하셔서 이걸 자기가 써먹겠다고 제가 이 동영상 찍는다 그러니까 꼭 보내달라 그러셔가지고 보내드렸는데요. 그래서 선은 인생이기도 합니다. 제가 점에서 얘기를 시작했는데 선까지 왔고요. 중간에 별 얘기 다 나왔죠. 예, 점은 수학이었고 세상 모든 것의 근원이었고요. 점이 움직이면 선이 되고 선은 물리고 운동입니다. 또한 연결된 하나의 선은 나로부터 내 부모로 이어지는 최초의 인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간 전체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제가 오늘 하려는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사실 선은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선은 인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카니자의 삼각형이에요. 딱 이걸 보면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삼각형이 보여요. 여기서 삼각형이 안 보이면 인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그림을 인간이 아니라 외계 생명체나 아니면 로봇한테 보여준다면 다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뭐가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가장 정확한 답은 이겁니다. 8분의 1을 잘라낸 원이 3개 있어요. 이게 답이죠. 이게 답이지만 인간은 선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삼각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와 눈은 대상을 봤을 때 그 대상을 그냥 컴퓨터처럼 픽셀로 다 받아들인 다음에 점을 다 보내서 여기서 이걸 다시 점을 가지고 기억을 뒤져서 이게 뭔지 알아내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눈에서부터 뇌로 들어가는 2단계 만에 중요한 정보를 뽑아냅니다. 뇌로 가서 기억을 뒤지기 전에 프로세싱을 한다는 뜻이에요. 뭘 찾아내냐면 선을 찾아내요. 인간은 선을 잘 찾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이 없는 곳을 봐도 선이 보여요. 일단 눈으로 들어온 신호는 선으로 바뀌어서 뇌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선은 사람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자, 이걸 딱 보고서 야하다는 느낌이 드시나요? 음란막이군요. 음란막이. 보세요. 여기 지금 선이 4개밖에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저도 이 선 4개만 딱 봐도 저도 되게 야하다고 느껴져요. 인간이 이상한 거죠. 인간은 선만 봐도 뭔가 알 수 있어요.
사실 이 그림은 굉장히 위대한 미술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피카소가 그린 거죠. 피카소가 한때는 이렇게 선에 심취해서 몇 개의 선만 가지고, 하나의 선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인간은 세상을 선으로 분석하기 때문에 몇 개의 선만 봐도 대상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리커처를 가지고 사람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못해요. 기계는 못합니다. 쉽게 못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래서 선은 또다시 하나가 추가됐죠. 인간이 세상을 보는 방식이기도 하다. 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잖아요. 끝없이 이어지는 선처럼. 자, 최초의 선. 자, 이건 뭐냐? 인간이 최초의 선을 그렸을 때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라스코 동굴의 벽화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몇만 년 전에 사람들이 그렸다는 그림들이죠. 이 그림 제가 어렸을 때 이거 책에서 배웠을 때는 뭐 생각보다 잘 그렸네? 이게 제 유일한 남아있는 기억이었어요. 근데 나이 들어서 미술 공부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이 라스코 동굴 벽화에 그려진 이 그림들은 그 당시의 구석기인들이죠. 구석기인들이 심심해서 그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어릴 때 이걸 보면은 그냥 얼마나 겨울에 심심했으면 그냥 벽에 이렇게 그렸을까. 그게 우리의 이미지였거든요. 하지만 이 그림들은 실제로 동굴에 들어가서 바로 앞에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깊숙이 그려져 있고요. 그 동굴은 사람들이 오래 살지도 않았던 곳이에요. 보통 수백 미터를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우리가 전등이 있지만 그 당시 전등이 없던 시절 동굴을 수백 미터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불을 갖고 들어갈 텐데 불이 언제 꺼질지 알 수 없죠. 불이 꺼지면 죽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동굴에서 몇천 년 동안 그립니다. 이 동굴은 그림만 그리던 곳이에요. 그것도 그냥 우리 아버지하고 내가 그렸던 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5,000년, 6,000년 동안 그린 겁니다. 그림을.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신성한 장소죠. 그래서 아마도 인간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이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세상을 상상하여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가 아니라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 될 때 우리는 선을 그렸다는 거죠. 자, 그 이후 인간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데요. 서양의 미술 역사에서는 결정적으로 그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 방법을 개발한 거죠. 원래 그림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그런 노력으로 출발한 겁니다. 하지만 별로 대상과 똑같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려도. 그런데 15세기에 오게 되면 바로 서양의 르네상스라는 것이죠. 르네상스에 오게 되면 화가들이 원근법이란 걸 개발하게 되죠. 원근법을 이용해서 마사초의 최초의 원근법이 적용된 그림인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엔 조악하지만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럽니다. 이 뒤가 쑥 들어간 것처럼 보였거든요. 다음 뒤로가 그린 그림을 보세요. 정말 세밀화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죠. 자, 이렇게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는 것이 서양 미술 역사에서 중요한 그 동력 중에 하나였는데 거기에 재앙이 벌어지죠. 바로 이겁니다. 사진기예요. 자, 미술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려야 하는 그런 것이라면 사진기가 나왔을 때 미술가들이 뭘 해야 할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진기보다 더 잘 대상을 그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초창기 사진, 거의 최초에 가까운 사진인데요. 굉장히 조악한 장치인데도 상당히 대상과 유사하잖아요. 자, 여기서 미술가들이 굉장히 큰 난관에 빠집니다. 바로 19세기 초중반에 사진기가 나왔을 때 이제 미술가들은 무엇을 그려야 하나. 아마 이것이 현대 미술까지 이어지는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서양 미술의 혼란기가 오죠. 현대 미술로 넘어오는 그 혼란기가 될 겁니다. 사실 이 시기에 사진기도 그렇지만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사실 이 문제는 한 번 더 짚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 문제는 정확히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떤 위기와 같은 거예요. 자, 인공지능이 나보다 더 잘 일을 하는데 나는 뭘 할까? 예, 그 문제죠. 그 질문을 화가들은 이때 이미 한 겁니다. 사진기가 나왔을 때 미술가는 무엇을 해야 되나?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인간을 뛰어넘었을 때 인간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 사실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과학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리학자들이 주로 하는 짓인데, 아인슈타인이죠. 아인슈타인의 1905년 상대성 이론 논문입니다. 상대성 이론이 나오자 미술가들이 그리고 있던 시간과 공간에 대한 기본 개념 자체가 다 뒤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 나온 이분은 상대성 이론을 잘 공부해가지고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는 수많은 이제 수식이 나오지만 더 중요했던 거는 그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을 한꺼번에 봐야 되는 이론이에요. 공간은 3차원이고 거기에 시간을 1차원을 더 붙여서 4차원을 기술해야 되는데 4차원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5만 가지 방법으로 4차원을 비주얼라이즈 하는,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그림들이 잔뜩 있었던 책이래요. 갑자기 제가 이 책을 왜 소개하냐면은 이 책을 당시에 누군가 보게 됩니다. 미술가 가운데 한 사람이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사실 시공간이야말로 미술가한테 가장 중요한 대상 가운데 하나잖아요. 이 책을 보는데 물론 수식은 하나도 이해 못했고 이 그림만 머릿속에 남았다 그래요. 4차원의 물체를 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서 3차원으로 잘라서 이 물체를 봐야 할 텐데 그런 노력을 하는 이 그림들을 본 거죠. 그 작가의 이름은 바로 피카소입니다. 피카소의 이 아비뇽의 처녀들이란 유명한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에 사실 여러 가지가 녹아들어가 있어요. 피카소가 당시에 봤던 그 아프리카에서 온 미술품, 아프리카의 예술이 여기 담겨져 있기도 하고요. 저 사람의 얼굴에서부터.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대상, 4차원 공간의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면에서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왜 3차원에서 해보면 안 될까 하는 거죠. 이 여성의 얼굴을 왜 우리가 한 방향에서만 봐서 그려야 될까? 이 여성의 얼굴을 앞에서 보고 옆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옆에서 본 거를 한꺼번에 그리면 어떻게 될까 해서 그린 거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당시에 이 과학기술은 단순히 미술가들을 어떤 일을 해야 되나 하는 것을 내모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세상을 보는 방식, 그들이 세상을 그리는 방식 자체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거의 답이 나오는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사진기가 나왔을 때 미술가는 무엇을 그려야 하나에 대한 답을 저는 준 사람이 마시엘 듀샹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시엘 듀샹은 여기 옆에 나온 것처럼 이 이야기는 마시엘 듀샹이 당시에 그 박람회라고 하죠. 박람회를 갔다 나오면서 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거기 가서 수많은 그 기계장치들을 봤을 거예요. 박람회, 과학 박람회죠. 지금 저희가 박람회를 간다면은 뭐 가상체험 현실, 무슨 뭐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볼 텐데요. 새로운 그 4세대 스마트폰 이런 거 보겠죠. 여기서 이제 비행기 같은 걸 본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회화는 망했어. 저 프로펠러보다 더 멋진 걸 누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 이 사람은 아예 기계 자체가 더 아름다워 보였던 거죠. 그래서 마시엘 듀샹은 이공계 출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굉장히 많은 그 과학적인 내용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마시엘 듀샹의 유명한 그림인데요. 이게 신부랍니다. 도대체 이게 왜 신부죠? 글쎄요. 저는 보고 알겠던데. 이게 이제 이공계의 문제점이죠. 이런 게 이해가 된다는 게 문제인데. 자, 이게 왜 신부냐 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걸 그린 것 같아요. 물론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그 소화기관을 보진 않지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지만 사실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소화기관입니다. 그 대부분의 그 동물들이 처음에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고 수정란이 막 분열해 가지고 이런 큰 세포가 되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할 일이 뭐냐면은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어서 구에 구멍을 뚫어서 도너스 같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도너스 같이 된 다음에는 이 두 개의 구멍, 이 구멍을 연결하는 시작과 끝이 있잖아요. 한쪽 끝이 입이 되는 거고 반대쪽 끝이 항문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죠. 이쪽이 입이 되고 이쪽이 항문이 되고 이 안쪽의 튜브가 쭉 늘어나면서 위장부터 소장, 대장이 되는 거죠. 생명체가 살기 위해서는 여기를 통해서 음식물이 지나가야 돼요. 사실 음식물은 우리 몸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언제나 밖에 있습니다. 언제나 요 관 안에 있으니까 관은 밖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밖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을 언제나 밖에 놓고서 양분만 뽑아내는 거죠. 그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진 않지만 신부고요. 특히 이런 작품을 보면은 정말 괴상하게 이를 데 없죠. 세계의 표준 정지 장치. 이건 뭐냐면은 자, 1m짜리 실을 준비한 다음에 이거를 떨어뜨려요. 그러면 실이 떨어지면서 팔랑팔랑 떨어지겠죠. 땅에 떨어진 실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만든 거예요. 이게 떨어진 실의 모양이랍니다. 세 개를 만든 거죠. 이게 무슨 장난치고 있는 거냐고요? 이건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1m라는 길이는 인간이 임의로 만든 거란 뜻이에요. 멋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걸 1m로 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1m일 수도 있죠. 현재 우리의 1m는 프랑스가 정한 겁니다. 나폴레옹 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를 비꼬는 그런 미술 작품인데, 이런 걸 보면은 뒷샹은 누구보다도 과학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자, 이 뒷샹이 드디어 아까 제가 이야기한 사진기가 나왔을 때 미술가는 무엇을 그려야 되나에 대한 답을 이제 내놓게 됩니다. 이게 답이죠. 1917년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작품의 이름은 샘. 물이 나오는 샘이요. 근데 사실은 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남성용 소변기죠. 더구나 만든 것도 아니에요. 돈 주고 사온 거죠. 이거를 작품으로 출품합니다. 당연히 전시회 측에서는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냥 구석에 처박아 버리죠. 지금 이게 20억 원인가요? 30억 원인가요? 이게 뭘까요? 예술을 파괴하는 행위로 보이죠?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사진기가 인간보다 더 잘 사물을 모사할 때 인간은 사진기랑 경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절대적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임의로 매긴다는 거죠. 이게 왜 20억이냐고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20억이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사진기가 나왔을 때 인간이 미술을 살리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 얼마 전에, 2년 전이죠? 2년 전에 에드몽드 벨라미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아주 크게 언론에서 다뤄집니다. 여러분 42만 달러에 팔렸다고 돼 있어요. 얼마죠 그러면? 10만. 바로 계산이 안 되네요. 4천만 원인가요? 4억 원인가요? 자, 이 그림이 왜 팔린 게 유명해졌냐면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오비어스라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은 이제 예술품이 된 걸까요? 이제 사진기를 넘어서서 그림까지 그리는 AI가 나왔네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받게 되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예술품인가? 자,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고호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고호의 유명한 그림이죠. 별 흐르는 밤입니다. 이거는 인공지능이 그린 건데요. 똑같지 않죠? 왜 똑같지 않냐면은 다른 풍경을 그린 거죠.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서 이런 풍으로 그려봐 그랬더니 그린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그림일까요? 이건 어떠세요? 이거는 침팬치가 그린 겁니다. 동물이 그림을 그릴 수 있잖아요. 이건 얼마에 팔릴 수 있을까요? 진짜 팔렸어요. 자, 동물이 그린 건 그림일까요? 아닐까요? 이런 모든 이 질문들에 들어있는 핵심은 일단 그림이 팔렸다는 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림이 팔렸으니까 이건 예술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잭슨 폴락의 그림이 제일 비싸게 팔린 거죠. 그게 4천억이죠. 그림 한 장에 4천억. 말이 됩니까? 그 4천억이라는 그 돈이 의미하는 바는 자본주의의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어요. 아파트 한 채가 어떤 거는 50억입니다. 어떤 건 1억인데 이게 왜 50억이죠? 아파트를 짓는데 50억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격이 갖는 의미는 50억의 그 아파트를 사면
50억보다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잭슨 폴락의 4천억짜리 그림은 4천억 원짜리 그림은 그 그림을 그리는데 4천억 원이 들었다는 뜻도 아니고요. 그 그림이 4천억 원의 절대 가치가 있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그 그림을 내가 사면 4천억 원보다 비싸게 팔 그런 예상이 된다는 뜻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의하실 것은 팔렸다 안 팔렸다 값이 얼마다 이런 것들은 이것이 예술인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복잡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동물이 그린 그림 이런 것들은 예술품일까? 예술품일 수도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사실 저런 것들의 가치를 주는 거는 인간이 상상으로 주는 거죠. 사실 인간은 상상으로 인간이 아닌 것도 만들어요. 바로 법인입니다. 법인이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법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소유할 수도 있고요. 물건을 팔 수도 있어요. 책임도 져야 되고 그래요. 우리가 편의상 만든 거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은 필요하다면 인간을 만들 수도 있어요. 즉 인공지능이나 동물이 그린 것들이 예술품인지 아닌지는 절대적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저것들이 그린 것도 예술품이라고 하는 순간 예술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이 예술인지 아닌지는 저는 그래서 되게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인공지능의 시대,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나오죠. 의미는 또는 가치는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미술가들이 1800년대 초 사진기가 나왔을 때,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이 나왔을 때랑 비슷한 혼란이었을 거예요. 나보다 더 잘 일을 하는 기계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80년간의 그런 혼란이 오죠. 추상주의부터 인상파 온갖 종류의 미술들이 나오는데요. 결국 깨달은 것은 이겁니다. 미술품의 가치는 그냥 인간이 만드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저는 우리 인공지능 시대의 인간들에게도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인공지능 시대, 여러분보다 더 잘 일을 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여전히 일을 할 수 있어요. 미술가들이 여전히 그림을 그리잖아요. 인간이 한 것에 더 가치를 주면 되는 겁니다. 자동차는 사람보다 빠르죠. 근데 왜 마라톤을 합니까? 왜 100m를 뛰죠? 바보들 아닌가요? 왜냐고요? 인간이 뛰면 달라서 그래요. 인간이 뛰어서 100m를 몇 초에 끊는 것이 자동차로 1초 내에 끊는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KTX로 0.1초 만에 끊는 것보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뛰는 겁니다. 그 가치는 우리가 의미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살아남는 방법은 기계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기계에게 쓸데없는 일을 다 넘겨주고 인간이 하는 일에 가치를 둬서 우리를 지켜내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쓸데없는 얘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재밌으신지 모르겠네요. 물리학자가 보는 계속 미술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가 될 텐데요. 마지막 주제는 물리학자들이 역시나 이 스케일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스케일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맞춰볼까 그래요. 자, 스케일은 크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크기는 당연히 물리학이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사실 미술품도 크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는 미술품 중에서 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작은 건 별로예요. 작은 거는 그냥 컴퓨터로 볼 수도 있고, 물론 질감 때문에 가서 보긴 해야 되는데 큰 거는 정말 현장에 가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에펠탑, 여러분 에펠탑 좋아하시죠? 에펠탑 보러 파리에 많이 가시는데요. 이게 사실 커서 가서 보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에펠탑 그 자체를 사랑하신다고요? 그러면 파리에 갈 필요가 없죠. 그냥 이거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 보고서 아 그래 에펠탑의 가치를 나는 사랑하니까 만족스럽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이걸 봐야 됩니다. 이걸, 그쵸? 왜냐하면 바로 크기라는 것은 인간에게 그 스케일만으로도 예술적 감정을 일으켜요. 저는 여러 번 경험했어요. 얼마나 실망했는지 몰라요. 살바도르 달리의 그 유명한 그 시계가 흐물어지고 있는 영속하는 시간인가? 뭐 그런 그림인데요. 이거 굉장히 저희 달리를 좋아해서 되게 기대를 하고 갔는데, 뉴욕이죠. 그 메트로폴리탄에 갔는데 세상에나 요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효과가 많이 반감되던데요, 저는.
그런가 하면 아까 이 그림은 역시나 크니까 보는 순간 딱 그 엄청난 감동이 크기는 언제나 우리에게 크기만으로도 예술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여러 번 느끼고 있는 건데요. 자, 근데 크기라는 게 상당히 미묘한데 예를 들어서 에펠탑 제가 보여드렸죠? 에펠탑은 큰가요? 작은가요? 답을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저 물리학자니까. 크다고 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지구보다 작잖아요. 그렇죠? 예. 말도 안 된다고요? 자, 원래 크다는 말은 아무 의미 없어요. 과학적으로. 크다 작다는 건 언제나 무엇보다 크다, 무엇보다 작다, 기준이 없이 크다 작다는 말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다 작다는 말을 그냥 쓸 때에는 거기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가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준이 바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 중심적인 거죠. 우리가 크다 그럴 때는 인간보다 크다는 얘기고요. 작다고 할 때는 인간보다 작다는 겁니다. 이거는 크기만이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길다 짧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인간 기준이라는 것. 아까 이거를 비꼬아서 보여준 것이 바로 그 마시엘 듀샹의 그 길이에 대한 비꼬는 작품인 거죠. 크기 하면은 빠질 수 없는 작가가 바로 이분이에요. 바로 이분은 자코메티죠. 자코메티는 크기에 대해서 좀 남다른 어떤 관점이 있었어요. 이분의 그 전기를 읽어보면, 자, 이게 작품인데요. 많이 보신 거죠. 크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 중요하지 않지? 전 큰 게 좋은데. 자, 이게 작다고? 가까이 가봐. 이제 크잖아. 맞아요. 그쵸? 이거 되게 큰 것 같다고? 저 뒤로 가봐. 조그맣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크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작품과 관람자 사이에 상대적 거리가 중요한 거지. 따라서 작가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작품을 만들고 보는 사람이 거리를 결정하는 순간 크기는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거 읽으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어떤 그 크기에 대한 상대적인 뜻을 알고 있는 과학자 같은 이런 미술가구나 하고 되게 감탄을 했는데, 제가 이 사람 이제 전시회를 가서 보고서는 그 마음을 바꿨죠. 이 사람 말이 옳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전시회에 가보니까 이제 작품의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그래요. 적절한 거리에 딱 서면은 작지만 가까워서 커 보이는 게 있고 멀지만 커서 작아 보이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적절한 위치에 딱 서면 두 개가 같은 크기로 보여요. 그런 위치에 딱 선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 봤더니 같지 않더라고요, 느낌이. 왜 안 같지 하면은, 물론 이 두 개의 물체 자체의 크기는 같아요. 하나는 멀어서 작아졌고 하나는 가까워서 커졌죠. 그런데 가까이 있는 녀석은 공간이 없어요. 빈 공간이. 멀리 있는 녀석은 빈 공간이 많이 있어서 되게 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같지 않구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더더군다나 이 크기가 바뀔 때 물리적으로 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이게 뭘 그린 거냐면은 한 변의 길이가 A인 육면체를 그린 건데요.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제곱이기 때문에 4배가 되고 부피는 8배가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크기가 커질 때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 제 다리를 생각해 보면 제 몸을 갑자기 10배로 키운다. 그럴 때 제 몸의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제 다리가 부러집니다. 왜냐하면 제 다리의 특정 부분을 잘라서 보면 이 단면이 이 위를 떠받칠 수 있어야 할 텐데, 단면의 크기는 제곱으로 커졌는데 단면이 떠받쳐야 되는 부분은 8배, 즉 2배가 더 커진 거죠.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커지면은 일반적으로 주어진 단면이 지금 현재가 최대로 효율성 있는 상태라면은 못 견디고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다 중력 때문이죠. 중력이 없으면 이런 일이 없어요. 중력이 없으면은 모든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중력 때문에. 중력을 버텨내야 될 면적이 언제나 더 많은 부피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넓어져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코끼리하고 개미는 완전히 다른 형태를 가져야 됩니다. 개미는 저 다리가 실같이 얇아도 괜찮아요. 하지만 개미를 100배쯤 키웠을 때 개미의 모양을 그대로 갖고 있다면 다리가 부러집니다. 다리는 훨씬 더 두꺼워야 돼요. 코끼리가 또 이것보다 10배가 커지면 공룡이 되는 건데요. 공룡은 엉덩이밖에 없어요, 거의. 아래가 아주 무거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크기를 그냥 키우고 줄이고 하는 것이 자크메티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크메티의 작품이, 자크메티의 이야기가 생각보다 처음엔 멋있는 이야기였는데 갈수록 아니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자크메티 전이 한국에서 열렸죠? 2017년인가? 그때 사진 찍는 걸 못하게 해서 이제 이거는 요 하나만 찍게 했는데 마지막 방에 있는 작품이고요. 사람만, 이거 굉장히 크죠? 사람보다 커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런 작품들, 이제 큰 작품을 만드는 거는 이제 후기에 만드는데요. 전반기엔 되게 작아요. 제 생각에는 전반기 작품들은 아마 돈이 없어서 크게 못 만들지 않았을까. 후기로 가면 이제 돈도 많이 생기고 여기저기서 주문도 들어오고 해서 크게 만든 게 아닐까. 이 사람 작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가 혹시 거짓말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여기 와서 보고서는 이제 느낌이 딱 왔어요. 자, 이 자크메티의 이 작품은 인간의, 특히 현대인의 외로움을 나타내는 작품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거 보면은 진짜 외로워요. 여기 앉아서 하염없이 보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요. 의자 방석도 있잖아요. 이거 한 1시간씩 보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이게 왜 외로운지 알겠더라고요. 자, 이 작품은 아까 저희가 앞에서 보았던 굉장히 작을 때 작품 한번 보러 갈까요? 자, 이 작을 때 작품들하고 똑같아요, 모양이.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이런 고려 없이 키운 겁니다. 원래는 다리가 더 두꺼워야 될 거예요. 이게 생명체였으면 부러졌을 텐데 이게 다 쇠이기 때문에 재료의 특성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 같이 물리적 감각이 있는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부러질 것처럼 보입니다. 그게 아마도 이 작품이 외로운 물리적 이유가 아닐까. 자, 물리학자가 본 자크메티의 작품이었습니다. 크기로 이야기하자면 또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분이 작년에 그 서울에서 전시회가 있었죠? 데이빗 호크니의 작품이에요. 딱 보는 순간 되게 크죠? 이건 진짜 가서 보지 않으면 느낌이 오지 않는 그림들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거 보고 이거 뭐 애들이 그린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색깔이 너무 화려해서 그런데 원래 호크니는 이게 초반에 그렸던 그림이에요. 초반에. 그러니까 젊을 때 그린 거죠. 20대 때 그린 그림들인데요. 사실 얼핏 보면은 되게 뭐라 그럴까 좀 유치해 보이고 그렇잖아요. 저도 그랬었어요. 이거 이제 도록으로 볼 때는 유치했었는데 전시회장에 가서 보니까 실제 크지 않아요. 한 요만한데요. 전시회장 가서 보니까 사실 이 그림이 저는 이거보다 더 좋더라고요. 이거보다 더 좋았어요. 직접 가서 봐야 돼요. 이 질감이 달라요. 여기에는 그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질감을 직접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미 벌써 학창 시절에 호크니가 당시 이제 최고의 예술가가 될 거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이유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초창기에 그린 그림은 이런 거였다 그러죠. 일단 호크니는 추상 미술을 싫어했대요. 그러니까 추상화된 건 싫어했다고. 그렇다고 구상 미술은 너무 진부하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니까 추상은 아니되 구상의 바탕을 두면서 추상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추구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상화 같지만 형태가 다 보이고 사람이란 거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 그림에는 사실 또 특징이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있어요.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죠. 그림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문자는 단 한 가지 방식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그것이 똑같이 그 시각 디자인인데 미술과 이 글씨, 그림과 글씨가 갖는 차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효과를 다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 재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많은 글씨들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여러분이 이 호크니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잘 모르면 금방 읽어낼 수 없는 코드가 많이 있는데요. 여기 숫자들은 굉장히 아주 그 조악한 암호예요. A, B, C, D, E, F, G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붙인 거죠. A가 1이고요. B가 2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DB거든요. DB. 돌보이래요. 돌보이. 그러니까 인형 소년이죠. 이건 이제 또 다른 또 암호인데
도일보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 동성애 코드예요. 이제 호크니가 동성애자였고요. 1960년대 영국에서 동성애자는 불법이라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거나 화학적 거세를 당해야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기의 그 동성애적인 성향을 그림으로만 표현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여기 보면은 여기 4.8 이제 뭔지 아시겠죠? DH예요. 데이비드 호크니 자기예요. 여기도 글씨가 있는데요. 여기 있죠, 작게. 이건 자기 남자친구죠. 이런 그림을 그리던 호크니가 미국에 갑니다. 미국은 동성애가 허용된 사회였어요. LA에 가서 너무너무 좋아하죠. 동성애자가 동성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동성애를 대놓고 막 그립니다. 사실 이 그림도 제가 좋아하는 그림인데, 뭐 여기 남자 엉덩이 때문에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바로 물이 전 너무 이거 좋았어요. 어떻게 물을 저렇게 그릴 수 있을까? 좀 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실제에 가깝거든요, 굉장히. 여러분이 아마 여기 계신 그 부산 분들은 물을 보실 일이 많잖아요, 바다에서. 수영강도 있고. 물을 제대로 본 사람은 이게 물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그림을 안 그리죠. 우리 아이들 보고 그림 그리라 그러면 이렇게 안 그립니다. 호크니의 그림은 굉장히 파격적이기도 하고 정적일 때도 있는데, 그 파격과 정적이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다이나믹한 게 막 이렇게 이런 정적인 풍경과 이렇게 간소화된 다이나믹한 게 막 같이 나오는 이런 것들이 호크니의 특징이죠, 이 당시에. 그래서 너무너무 이 사람 작품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다가 호크니에게 위기가 옵니다. 호크니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했던 이제 예술가가 바로 피카소였대요. 피카소가 1973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되게 충격을 받고요. 이때쯤 됐을 때 호크니 본인도 굉장히 혼란에 빠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혼란에 빠지냐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벌써 너무 유명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제 더 유명해질 수는 없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할 수도 없을 것 같고, 자기 화풍을 바꿔야 될까?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고민에 빠진 거죠. 실제 피카소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분들이 알고 있지는 않지만 일생을 통틀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이에요. 정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막 그 종이를 찢어 붙이기도 하고요.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고요. 아까 저희가 봤듯이 선 몇 개로도 그림을 그린 적도 있는 것처럼 5만 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호크니도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나? 그런 고민까지 하는 건데,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이때쯤에.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한동안 물론 이제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되게 되는데, 피카소가 그렇게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했던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본인이 그리고자 하는 어떤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걸 했다는 걸 깨닫게 되죠. 자기는 이미 한 가지의 목표가 있고 그걸 한 가지로 잘 하고 있으니까 굳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할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오묘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그래서 호크니가 한참 이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이 사람한테 크게 도움이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 그림은 사실 어떤 공연을 위해서 무대의 장식을 위해서 그린 그림이에요. 아마 이게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은 거긴 한데요. 이거는 사실 마술피리, 모차르트의 마술피리라는 오페라가 있는데요. 그 오페라를 만드는 사람들이 호크니에게 와서 오페라에 나오는 사람들 의상이나 무대 디자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호크니는 한 번도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오페라를 되게 좋아한대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과 함께 오페라를 가서 보는 것이 인생의 큰 낙이었대요. 그러니까 이런 제안이 오니까, 물론 자기가 지금 막 슬럼프에 빠져 있고 막 괴롭고 그런데 이런 걸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니까, 자기 해본 적이 없지만 사실 상당히 다른 작업이죠. 그림을 그리는 거랑 무대 디자인과 그 무대에 나오는 사람들의 옷을 디자인하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인데, 덥석하겠다고 하고서는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스케치를 하는 거죠. 자, 이게 구현된 작품인데요. 어떠세요? 호크니의 이 마술피리는 곧 전 세계적인 그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호크니 스타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왜 마술피리를 맨날 사람들이 하는 그 뻔한 식으로만 오페라 무대를 만들어야 할까?
파격적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그 의상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용기를 얻은 호크니는 굉장히 많은 작품들을 만들어서 이후에 이제 새로운 어떤 그 기준이 되죠. 자, 이건 우린 잘 모르는, 저도 잘 모르는 거라서, 스트라빈스키의 작품이죠. 너무나 파격적이죠. 이거 보시면은. 근데 멋있죠. 굉장히 멋있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더 유명했던 것이 트란도트인데요. 이게 바로 호크니의 무대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트란도트는 배경이 중국이죠. 여기 나오는 사람들의 물론 옷이, 그러니까 정통 중국 옷은 아니고 당연히. 어쨌든 굉장히 감각적이고 아름답게 동양화도 막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제 뉴욕 그 오페라 시장에 호크니 스타일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그러니까 오페라라는 것이 꼭 틀에 박힌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아름다운 작품으로 하나의 그 무대를 보러, 오페라를 보러 갈 이유도 생기는 그런 일을 만들어낸 사람인 거죠. 자, 이 경험이 호크니로 하여금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런 새로운 화풍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이거죠. 그 전까지 누구도 하지 않았던,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요. 가로가 12.2m고요. 세로가 4.6m예요. 여러분이 보시는 이 화면이 이게 12m 안 될 거예요. 아마도 거의 다 되거나, 이 보시는 전체 화면만한 이 그림이에요. 이거 한국에 왔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 가서 보면서 저도 진짜 앉아서 한동안 입을 다물 수 없는 그림인데요. 이 하나하나도 굉장히 큰데 이걸 어마하게 모은 거죠. 아마도 이런 그림을, 이게 쉽진 않거든요. 이게 한꺼번에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따로 그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릴 때부터 다 디자인이 다 돼서 여기를 그릴 때 여기를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대 디자인을 해보지 않았으면은 시도하지 못할 그런 것이었을 거예요. 제 호크니에게는 그 무대에서, 오페라 무대에서의 경험이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지 않았을까 하고 저는 추정을 해보는데요. 크죠? 예, 아주 큽니다, 그림. 이게 호크니이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호크니가 올해 초에 그 프랑스에 자주 가는데, 프랑스에 갔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갇혀가지고 거기 아이패드로 그림 그려서 올리는 거 쭉 보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나이가 아주 많으신데도 여전히 갇히니까 뭐 물감도 살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로 이제 그림 그려서 계속 올리고 있어요. 정말 미술을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자, 이건 이제 한국에서 전시됐던 또 다른 작품인데요. 토마스 사라세노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이건 광주의 그 뭐죠? 그 까먹었네, 이름을. 기억이 안 나요. 장소는 광주의 제일 큰 데인데 그 도청에 있는 그 큰 그 센터에서 산 건데요. 이거 보시면 굉장히 큰 작품인데 느낌이 안 오시죠? 왜 느낌이 안 오냐면은, 보시면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이제는 이게 사람이에요. 네, 굉장히 큰 작품이죠. 이 작품의 이름은 행성 그 사이에 우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성이죠. 행성이란 것은 지구, 화성, 금성 이런 게 행성이에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이렇게 형상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래, 이건 행성이구나. 뭐 아주 크네. 큰 거 좋아하는 저로서는 좋네 이러고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바로 지금 사진을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사진기를 이렇게 뒤로 돌리면은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작품이 이쪽에. 거기에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이 얼핏 보면은 이게 뭐가 다 보이세요? 사라세노의 작품 그걸 보시면은 그 거미줄이 있는 거예요. 거미줄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거미줄이 있고요. 그건 실제로 거미가 직접 지은 거예요. 이 앞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는 안타깝게도 거미가 죽어가지고 거미는 없었는데, 거미를 계속 죽으면 거미를 새로 갖다 넣는데요. 마음이 아프긴 하죠. 근데 여러분, 거미줄을 유심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라세노의 작품을 보면은 거미를 가지고 저런 집을 많이 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이 거미의 종류에 따라서 짓는 집의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한 서너 마리의 거미가, 이제 서너 마리가 죽었겠죠? 앞에 짓고 죽고 그러면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거미들이 나와요. 거미집들의 모습들이 나와요. 자, 어쨌든 이 거미줄을 보여줌으로써 작가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 거미줄은 사실 한편으로는 거미줄의 모습이지만 저게 또 한편으로는 우주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그게 거미줄과 비슷하게 생겼죠. 그거는 그 코스믹 웹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코스믹 웹. 그러니까 우주의 거미줄이죠. 사실 우리가 볼 수 있는 구조들은 주로 우리 같은 행성, 그다음에 태양,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들이 모인 태양계. 우리 태양계도 은하라고 하는 더 큰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요. 은하는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도 또 몇 조 개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시는 그 구조는 웹이라는 구조인데 그 웹에서 나오는 그 작은 하나의 점들, 그게 은하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 화면이 우주 전체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우주의 가장 큰 구조가 지금 거미줄 형태로 해서 이 한 구퉁이에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얼마나 지금 스케일을 뒤집기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난을 치는 거예요. 행성이 얼핏 보기에는 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행성은 이 우주에서 가장 작은 구조물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작은 구조물을 거대하게 만들어 놓고요. 우주 전체는 한 구석에다가 거미줄처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정말 역시 이 예술가들의 뒤집기는 우리 그 물리학자들의 뒤집기보다도 참 더 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그 사라세노가 거미줄을 이렇게 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하나가 있는데요. 거미가 어떤 식으로 소리를 들으시는지 아시나요? 거미는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사실 소리란 것은, 인간은 귀 안에 고막이 흔들려서 소리를 듣는데요. 소리란 것은 사실 공기의 진동이에요. 공기의 진동을 고막이 듣는 거죠. 거미는 귀가 없어서 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거미줄이 귀입니다. 거미줄을 손으로 잡고 있잖아요. 거미줄의 흔들림, 밖에서 소리가 오면은 바로 거미줄의 흔들림으로 소리를 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작품에 보시면은 아까 한 칸 앞으로 가볼까요? 작품에 보시면은 뒤에 밝은 점이 보이는데요. 저희가 거기 가서 말을 하면은 저희 말이 거미에게 전달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사실 거미를 굳이 쓴 이유 중에 하나도 거미줄의 모습이 이 우주 전체를 형상화시키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거미가 우리로 하여금 이야기를 우리가 했을 때 그 이야기가 거미줄의 진동으로 전달이 돼서 그렇게 거미와 우리가 소통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작은 행성들이 거대하게 여기 디스플레이 되어 있지만 그들과 소통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주 전체와는 소통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이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이 될 텐데, 이건 제가 일본에 있을 때 갔던 전시회였는데요. 역시나 저는 큰 거를 좋아하니까 굉장히 거대한 그 나무로 된 작품 보이시죠? 보시면 꽃이 보일 거예요. 아마 이 전시회 당시의 그 취지는 뭐 자연과 인간의 대화 뭐 이런 거였을 건데요. 자연과 인간의 대화, 딱 보는 순간 진짜 거대한 자연이 나무로 형상화된 꽃으로 보이니까 자연이구나 느껴지시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거 무슨 자연과 인간의 대화라면서 이렇게 많이 나무를 죽여도 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아팠어요. 보시면은 그 일본 도쿄에서 열렸던 전시였는데요. 굉장히 멋있죠. 여기 사람을 보세요. 사람의 크기가 얼마나죠? 그러니까 얼마나 거대한지 알 수 있는데, 이거 나무를 이렇게 많이 죽인 거니까 이게 자연과 인간이 아니라 나무와의 대화군요. 무슨 나무와 얼어 죽을 대화야, 나무 죽여놓고,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그런데 항상 이제 제가 이 전시 보시면 여기 있잖아요. 2층으로 올라왔는데 사실 2층 올라와서 지나갈 때 몰랐어요. 근데 지나갔다가 다른 전시를 다 보고 나오다가 보니까 이런 게 벽에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그냥 별 의미 없는 건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심상치 않아요. 뭔가 느낌이. 그래서 이제 거기 물어봤죠. 이거는 뭐냐고. 그랬더니 전시의 일부래요. 근데 이게 설명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깨달음이 왔어요. 아마 물론 작가의 의도가 뭔지는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는
자, 나무와의 대화. 이 전시품을 보기 위해 사람들이 여기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 거대한 게 있죠. 사람들이 와서 와 봅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이건 나무가 죽어서 만들어진 거죠. 진짜 작품은, 진짜 나무는 여기 있는 거예요. 벽에 매달려서, 정말 여기 물도 없겠죠. 이렇게 위태로운 곳에 있지만 그 누구도 이걸 보진 않고 죽은 나무 더미를 이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이제 중요한 교훈을 이제 하나 얻었는데, 그 교훈을 뭐 제 언어로 하기보다는 시인의 언어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 박준 시인의 시집에서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당신의 이름을 지어다 며칠은 먹었다라는 시집에 나오는 한 문장이에요. 사람이 새와 함께 사는 법은 새를 새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마당에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물리학자의 눈으로 본 미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뭐 미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한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 기억나시죠? 아주 물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선과 점과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사진기,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야기된 미술의 위기를 어떻게 미술가들이 넘겼는가.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어떤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제 시각을 좀 말씀드렸고요. 사실 저는 현대미술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 현대미술 이야기는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케일 이야기를 하면서 스케일을 보는 여러 가지 물리학자들의 관점, 하지만 언제나 우리가 큰 것, 거대한 것에만 눈이 팔려 있을 때 사실은 이 작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오늘 이야기들이 사실은 과학과 예술에 대한 이야기지만 결국 과학과 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이 지구상의 한 생명체로서 다른 모든 자연과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과학이 주로 하는 일이 새를 새장에 가두는 거죠. 근데 앞으로 그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더더군다나 이 지구가, 또 기후 위기를 맞이하면서 이 지구가 우리만의 것이 아니고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가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는 여러 가지 교훈을 얻고 있는데요. 저는 이 문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새장에 가두는 걸 하기보다는 풀과 나무를 키우는 일을 더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거는 쓸모 있는 얘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뭐죠? 댓글이요? 네, 첫 번째 댓글은 드디어 시작, 이름도, 네네. 적어주신 댓글을 이제 제가 읽어드릴게요, 몇 개. 첫 번째 댓글은 김윤숙 님께서 7시 정각에 쓰신 거군요. 드디어 시작하나요? 네, 첫 번째 댓글로 아주 딱 적합한 댓글인 것 같고요. 두 번째 댓글은 김민 님이네요. 태풍도 온다는 이 시간에 교수님도 강의하러 오신다고 수고하셨고 저희와의 약속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근데 사실 태풍이 지금 서울에 더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어서 저는 태풍을 이제 피해서 안전한 부산으로 온 격이라 오히려 제가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안유진 님이 써주신 거고요. 의미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다.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저는 특히 인공지능 시대를 사는 우리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가치는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요. 그거는 기계가 할 수 없다는 것. 네 번째는 러브가리니,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러브가리니님. 이거 인문학이네요. 과학이에요. 제가 언제나 듣는 얘기잖아요. 저는 분명 과학을 오늘은 이제 아마 미술 얘기를 좀 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는 주로 과학 얘기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인문학 같다고 말씀을 하시죠.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이성문님. 파격과 정적의 풍경 좋네요. 아마 호크니 작품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이분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더 큰 텀벙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정말로 정적이 감도는 아주 현대적인 수영장, 실외 수영장에 사람이 뛰어들어서 물이 튀어오르는 장면인데요. 그게 바로 파격과 정적이 같이 있는 호크니의 특징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죠. 네, 너무나 재밌게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댓글 당첨자 5분은 내일 평생교육과 그 채팅창에 나와 있는 평생교육과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본인 확인 후 교수님께서 직접 사인하신 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계속 진행됩니다. 만족도 조사 열심히 해주시면 5분 또 추첨해서 똑같은 저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라이브 방송이었는데 열심히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